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리터 전두엽이 반응하는 1일 1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산문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널리스트의 글입니다. 저널리스트가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여성 저널리스트인데요. 전쟁에 참여한 수백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고하는 게 아니라 소설처럼 1인칭 또는 3인칭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풀어내는 그 독특한 형식의 글입니다. 보통 이제 인터뷰는 두 사람의 대화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느낌인데 이 책의 글은 인터뷰를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영화처럼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인터뷰 글을 1인칭 또는 3인칭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내가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분의 글 자체가 전부 감정의 언어예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비판을 받았겠죠. 참전한 여성들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내면을 그림처럼 펼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언어로 펼치다 보니까 전쟁을 미화해야만 하는 세력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어야 하고 상대방도 죽여야 하는 잔혹한 전쟁이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영웅시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저자들을 인터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글이 정말 충격이었던 건 그 사람들의 답변을 쭉 모아서 정말 소설처럼 엮은 거예요. 아니, 막 뭔가 가미했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쭉 붙여나가면 한 편의 소설이 되더라고요. 제가 불교 신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불교는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있거든요. 인간의 평범함은커녕 사실은 모든 증오와 악마성이 결집되어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다시 그 평범한 나로 돌아왔을 때 전쟁 속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전쟁의 참혹함이 어떻게 과거에만 남을 수 있겠습니까?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짧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지음.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내면의 소리와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소리를 가만히 맞춰보는 모습. 사람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지나온 세월이 바로 자신의 삶이었으며 이제 그 삶을 받아들이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상처받은 채 떠나고 싶지는 않은 법.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쫓기듯 황망이는 지난 삶을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속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풀지 못한 삶의 비밀까지 알아내고픈 욕구도 숨어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작별을 고하듯 애잔한 눈빛을 보낸다. 마치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이제 누구를 속일 이유도 누군가에게 속아줄 이유도 없다.
죽음에 대한 사유 없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죽음의 비밀은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다. 전쟁은 지나치게 내밀한 체험이다. 우리는 인생살이만큼이나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한 여인,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녀는 나와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전화로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옛날 일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3년이나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나는 여자가 아니었죠. 여자로서 내 몸은 죽어버렸어요. 생리도 끊기고 여성으로서의 욕구도 거의 없었으니까. 나는 꽤 예뻤어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청혼했는데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이가 청혼하면서 그러더군요.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우리는 억세게 운이 좋았다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나는 엉엉 울고 싶었어요. 소리소리 지르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결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게 돌아가는데 결혼을 하자고? 세상이 온통 까맣게 타버리고 보이는 거라곤 시커먼 벽들 뿐인데 결혼을 하자니. 그래서 소리쳤어요. 나를 좀 봐요. 지금 내 꼴을 좀 보라니까요. 먼저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요. 꽃도 선물하고 데이트도 신청하고 달콤한 말도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해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얼마나 꿈꾸던 일이었는데 그 일을 거의 때릴 뻔했어요. 정말 그 일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이의 한쪽 뺨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한쪽 뺨이 발겼는데 그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발간 그 상처 위로. 그때 알았어요. 그이도 내 마음과 같다는 걸. 그러자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버렸죠.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미안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의 사연도 내 책의 한 페이지 아니면 어느 페이지의 일부가 될 것이다. 나는 듣는다. 점점 커다란 귀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담으려는 커다란 귀. 나는 목소리를 읽는다.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곳. 그곳에선 역사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사람을 다스린다. 내 글의 폭을 넓혀야겠다. 전쟁에 대한 진실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은 책을 써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던진 물음.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신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다른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 물음을 이제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악은 분명 매혹적이다. 그리고 선보다 솜씨가 뛰어나다. 마음을 더 잡아 끈다. 내가 전쟁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사이 다른 것들은 모두 빛을 잃고 흐릿해지며 시들해졌다. 거대하고 무자비한 세계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돌아온 이들의 고독을 이해한다. 다른 별에서 왔거나 저 세상에서 온 것 같은 그 외로움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으며 그 세상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알 수 있는 세상이다. 그 세상의 뭔가를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려 시도할 때 이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이야기하려 하고 다른 이들은 이해하려 하지만 모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이들은 듣는 이와 달리 늘 다른 공간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세 사람이다.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목적은 무엇보다 그때의 진실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날들의 진실, 감정에 속임수가 없는 진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지라도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와
수십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는 같을 수가 없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삶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담는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읽고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 속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영웅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소하고 인간적인 무엇,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친밀한 그 무엇을 찾는다. 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역사가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시간 속에 살고 구체적인 사건을 겪는 구체적인 사람을 연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인간을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영혼의 떨림을,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회상은 역사도 문학도 아니라고 말한다. 회상은 예술로 승화되지 못한 추리한 인생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그곳, 따스한 사람의 목소리, 과거가 생생히 반추되는 그 목소리 속에 원초적인 삶의 기쁨이 감춰져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비극이 담겨 있다. 삶의 혼돈과 욕망이, 삶의 유일함과 불가해함이, 목소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진짜 원본들이. 나는 우리의 감정들로 사원을 세운다. 우리의 염원과 환멸로, 동경들로 존재했지만 언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들로. 전쟁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그 참전했던 사람들의 감정의 역사를 쓰는 그런 그 전쟁 문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은 이제 저널리즘인데 사실 전쟁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참전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정말 담담하게 그려낸 그 작품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책 뒷표지, 맘디터가 제일 좋아하는 책 뒷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을 사람도 불쌍하고 읽지 않을 사람도 불쌍하고 그냥 모두 다 불쌍해. 그네들은 많이 울었다. 소리도 질렀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네들은 심장약을 먹었다. 구급차가 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다. 와요. 꼭 다시 와야 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살았어. 40년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 여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죽음이 맴도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따뜻한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들을 만난다. 평범하고 순박한 우리의 여동생과 언니 또는 누나와 엄마를 전쟁 앞에 산산조각 나버린 그네들의 일상과 꿈과 사랑을. 그래서 더욱 전쟁이 잔혹하고 무섭다. 여인들은 요란한 구호나 거창한 웅변 하나 없이 조용히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돌아보게 한다. 전쟁에 직접 참전하고 살아남은 여성 200여 명의 목소리,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녀들의 눈물과 절규로 완성된 전쟁 문학의 기념비적인 걸작. 석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살을 보았다. 그런데 그 화살은 자신이 아닌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해 놓여 있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화살로 비유한 건데요.
새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 나한테 내 아이의 생명이 갖는 가치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아이가 갖는 가치가 같다는 것 하나는 제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게 있다면 바로 생명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실천해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였다는 그런 진실을 깨달아야겠죠. 여러분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 마시고요. 자기 날개를 쫙 펴서 자기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세요. 네, 그런 독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낭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